저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박사님께서는 희년사회 연구위원이시고 주거권 기독연대 공동대표로서 희년 사상의 깊은 사상을 연구해 오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또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기독교 경제학과 사회윤리 전공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 희년 경제법의 원칙들과 한국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제 희년 아카데미 제1강 희년과 토지 정의라는 주제로 강해 주실 이제 박창수 박사님을 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지금부터 소리 정도 해주시고 목소리 나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희년과 토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희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다음 시간에 우리 김유준 박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요. 저는 그 희년 가운데 이제 토지 평등권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년은 제50년,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구약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에는 그 전에 가난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찾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토지 평등권과 깊은 연관을 갖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 중에 이제 토지 정의는 사실 토지 평등권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과 토지 정의는 희년과 토지 평등권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먼저 그 강의 안에 그 희년 원칙의 적용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년법을 사실상 무시하고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법을 존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희년법을 개인이나 교회에만 국한시켜서 적용할 뿐 일반 사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희년법을 사회에도 적용하려 하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희년법의 세부 규정을 현재 한국 상황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두 옳은 태도가 아니죠. 희년법을 폐하는 옳은 태도는 희년법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것을 개인이나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희년법을 현재 한국에 문자 그대로 관철시키지 않고 그 대신 희년법에서 원칙들을 도출해서 그 희년 원칙들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희년 토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토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이 바로 희년 토지법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토지를 빌려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곧 나그네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사용권.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진리는 인간의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에는 모든 사람이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그 고대 근동에 그 신의 형상은 이제 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왕처럼 존귀하게 평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를 생산하라. 이제 땅을 정복하라는 창조 명령에 담긴 의미들 가운데 경제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복된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토지 평등권은 모든 사람의 천부 일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해 주시고 그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50년마다 한 번씩 회복할 수 있도록 희년 토지법을 주셨습니다. 이 희년 토지법의 대전제는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토지 사용권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평등하게 나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각 가족의 수를 헤아려서 그 수가 많은 가족에게는 많은 땅을, 그 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적은 땅을 곧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는 영원히 사고팔 수 없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이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을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토지 매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토지는 그것을 원래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그 가난한 가족에게 반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가까운 친족에 의해 토지 무르기, 되사기가 가능한데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등 분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토지를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희년에 토지 평등 분배를 회복합니다. 이처럼 희년토지법은 토지 평등 분배를 목표하면서 그것을 위한 겹겹의 장치, 중층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토지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토지 평등권 원칙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 주셨고 또 토지 평등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 관련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또 지계표, 땅지 경계에 표시할 표에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이나 나무, 이걸 지계표라고 하는데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고 다만 토지 사용권을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을 팔았을 경우에 2년 전이라도 그 근족의 도움으로 혹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하셨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최후에는 다가오는 희년에 토지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죠. 이 모든 건 토지 평등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토지 평등권 원칙에 따라 행한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할 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여부를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향후 토지 가치에 입각한 토지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의 각 지역마다 그 땅이 상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곧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야만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좋은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 대신 좋은 땅이니까 좁은 면적으로 주고 또 상대적으로 나쁜 땅을 받는 지파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넓은 면적으로 나쁜 땅이니까 이걸 넓은 면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등하게 토지 분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하고 토지 분배를 주도한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에 이 정탐 때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하고 있던 가나안 땅의 각 지역별로 그 땅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토지 면적을 사람 수로 나누어 그 수대로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평등 분배한 게 아니라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가치를 고려해서 가치가 높은 토지는 가치가 낮은 토지에 비해 1인당 토지의 면적을 작게 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죠. 곧 여호수아의 토지 평등 분배는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는 점. 이는 희년법의 토지 평등 분배가 바로 지대 평등 분배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지대, 땅지 대가들, 그래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통상 1년간 한 해 동안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이게 이제 지대인데 토지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지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토지 분배가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라는 사실, 그것은 바로
지대평등 분배였다는 사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 강의한 다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 조금만 목소리를 키워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안 목소리를 조금 들립니까? 가까이 이렇게 마이크를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잘 안 들리나요? 네, 지금 들리긴 하는데 조금 소리가 작다고 해서 혹시 뭐 볼륨 아하, 조절이 가능하다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예. 가만, 이 소리하고도 같습니까? 들리는 그게? 들립니까? 예, 예. 네, 그럼 이거 소리가 놓고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네. 예, 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안 들리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어, 그, 어, 구약토지법의 중요한 특성은 이제 토지가치의 평등 분배입니다. 이 토지가치 평등분배 상태 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메이지파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 중에 평상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지대를 평등분배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토지가치의 평등분배 상태 하에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비상 상황에 처한 소수는 실현지대를 평등분배 받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그 강의 약간 더 위로 올려주십시오. 약간 예, 조금 더 위로. 예, 맨 위에 보면 귀속지대가 있죠. 먼저 귀속지대. 그러니까 이 지대에는 귀속지대와 실현지대가 있어요. 먼저 귀속지대는 뭐냐면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는 평상시에, 즉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할 때, 이겁니다.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할 때 그 생산물 중에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입니다. 이게 귀속지대예요. 다음으로 실현지대는 특정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이 실제 그 토지의 사용자가 되지 못하는 비상시에, 예컨대 큰 병이 들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희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할 때, 그 토지 사용권 매도에 의해서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사람에게 일시불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입니다. 이걸 실현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날 어떤 건물주가 있어요. 그 건물주가 그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직접 사용해서 부를 생산을 해요. 그럼 그 생산된 부 가운데도 지대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건물을 자기가 사용해서 생산한 부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건물주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귀속지대라고 해요. 이와 반대로 건물주가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를 해요. 그 임대해서 그 임차인에게서 세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임차인이 지불하는 건물 임대료 가운데 토지분 임대료, 그 토지분 임대료는 바로 이 건물주의 소득으로 실현되는 지대이기 때문에 실현지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처럼 구약시대에도 이런 귀속지대와 실현지대가 이렇게 나뉘는데, 이 실현지대에는 이렇게 비상시에 가난한 사람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거나 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그 자기 땅을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매각하고 대신 그 토지 사용료 지대를 받아서 자기 소득으로 실현하는 이 실현지대는, 그래서 이제 소수의 비상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수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귀속지대인 것이죠.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해서 그 생산된 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귀속지대는 평상시에 다수에게 이루어진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용어의 차이만 있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구약토지법에
중요한 특성은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고, 그래서 이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상태 하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중 평상시에 자기 토지에서 자영노동을 하는 다수는 귀속지대를 평등 분배받고, 그리고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 상태 하니까 노동 능력을 상실해서 생계를 위해 토지를 다음 2년까지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팔아야 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처한 소수 역시 토지 사용권 매도에 의해서 실현지대를 평등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귀속지대든 실현지대든 평등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평상시에 다수가 귀속지대를 받든 비상시에 소수가 실현지대를 받든 관계없이 애초에 이스라엘의 토지가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지대를 평등 분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지대 평등 분배제 사회였다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토지 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빌려 쓰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바친 11조와 각종 헌물은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토지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그 지대의 성격으로서 토지 사용의 대가, 그 성격으로서 11조와 각종 헌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대를 공유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대 공유제 사회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을 합해와요. 그러니까 이 지대 공유제 그리고 지대 평등 분배제 이 둘을 합하면 이것은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희년토지법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제도, 곧 신유토지 평등 임차제, 신유토지, 신유,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 빌려 쓰는 제도, 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대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 그러니까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유토지 평등 임차제 그리고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평등하게 임차하는 것이고 또한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토지평등권 원칙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토지평등권 원칙의 실천 방안인데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토지평등권 원칙을 실천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할 때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토지평등권 원칙이 현대적으로 적용되어 제도화되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겁니다. 특히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여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대공유 평등 분배제와 똑같아요. 헨리 조지가 주창한 지대조세제는 성경의 지대공유 평등 분배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조세제 입법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토지평등권이 명시되는 토지평등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은 대지주였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사용할 땅 3,000평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 피난민들과 빈민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땅이 서너 동리를 이룰 만큼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최춘선 목사님의 실천을 본받아서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월남한 지주의 이북 토지 문제에 대해서 월남한 지주의 자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북 토지 포기 운동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그 임대료와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보다는 더 실행하기 쉬워요. 두 번째는 아예 그 토지와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환원하는 방식인데 세 번째는 그 토지의 임대료와 가격 상승분만을 환원하는 거 이거 훨씬 실행하기 쉽죠. 300년간 불을 지킨 경주 최고자치대 선조 중 대지주였던 최국선홍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언을 후손에게 남겼는데
보리복개 때에는 한 달에 100석의 쌀을 나누어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당시 수확량이 보통 50%였던 소장 지대를 흉년에 30%가 낮춰졌고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장 농민에게는 다시 더 감면해졌죠. 이런 실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당 지역사회의 결식하던 무이탁 노인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채 임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런 시대에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진 주택이나 예배당 등 부동산의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 가격 상승분을 가난한 사람들이 환원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년에 담긴 토지 평균권 원칙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헨리 조지와 지배조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평등권 사상을 정립하고 그래서 끝까지 견지한 사회 철학자였습니다. 또 만민의 토지평등권 철학에 입각한 대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한 사회개혁가였죠. 헨리 조지는 토지평등권 사상의 기초에서 지대를 공유하는 제도, 곧 지대공유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사치와 비참한 빈곤이 공존하는 뉴욕의 대로상에서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표적인 진보와 빈곤에서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대를 모두 과세하는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헨리 조지는 지대를 사회가 공유하는 제도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대를 모든 사람에게 평등 분배하는 제도 역시 주창을 했어요. 그는 비록 그때 이제 지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대 기본소득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담아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예컨대 헨리 조지는 지대를 사회가 공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 분배하는 제도, 지대공유 평등 분배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공유 평등 분배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평등권 원칙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 핵심 원인이 바로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이죠.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농지와 같은 토지는 물론이고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건물의 경우에도 바로 토지 불로소득입니다. 건물 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입주하고 있는 토지에 있죠. 어떤 건물이든지 그 가치는 토지분의 가치와 건물분의 가치를 합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감으로 건물분의 가치는 하락하죠. 그 반면에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그 토지분의 가치는 인구 증가와 사회 진보,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 하락하는 건물분의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토지분의 가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분의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이 바로 토지 불로소득인 것이죠. 그리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입니다. 지대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임대료인데 농지의 경우에는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주는 소작료가 바로 지대이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가 이제 건물분 임대료 플러스 그 건물 서 있는 토지의 그 토지분 임대료인데 그 중에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본질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고 이 토지 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주가 독차지하는 지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핵심 원인은 바로 지대의 불평등 사유화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지대를 환수해서 사회가 공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 분배하는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인 것입니다. 지대는 본질적으로 지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대 발생 그 상승의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민간, 공공, 천연입니다. 각각 예를 들면 먼저 그 민간에 의한 지대 발생과 상승의 경우는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서울 명동의 지대가 시골보다 수만 배 크죠. 다음으로 공공에 의한 지대 발생과 상승에는 정부의 지하철 건설로 말미암아 그 지하철역 인근의 지대가 폭등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천연에 의한 지대 발생과 상승에는 석유나 온천 등이 있는 지역의 지대가 큰 경우죠. 이 가운데 민간과 공공의 경우는 사회공동체가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이고 천연의 경우는 창조주께서 사회공동체에 주신 선물이죠.
그러므로 지대는 지주 개인의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혹자는 지주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애외적인 경우를 근거로 지주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대는 상승은커녕 아예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지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불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세정의 관점에서도 지대를 최우선해서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 시민단체 일반적 조세정에 관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에요. 이 수직적 형평성이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적정한 세 부담의 차이를 두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이란 직업,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소득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 이게 이제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자와 빈자 사이에 세금 액수의 차별을 두고 같은 크기의 소득이라고 하여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정의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소득에는 노력소득이 있고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다 같은 소득이 아니죠. 올바른 조세정의 철학은 근면과 절약에 의해 번 노력소득은 최후의 최소로 과세하고 불로소득을 최우선에서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로소득 안에서도 가장 나쁜 불로소득부터 덜 나쁜 불로소득 순으로 과세해야 하죠. 그런데 토지불로소득은 가장 나쁜 불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불로소득의 알맹이는 바로 지대죠. 그러므로 지대를 최우선에서 최대로 과세하는 것이 진정한 조세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기 위해서 지대를 모두 과세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인데, 그럼 한국의 이제 연간 지대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할 때, 현대에 와서 이제 자연으로서의 토지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는 반면 자본, 기술 등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지대 규모도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간 지대총액은 2018년 말 기준 최대 320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더 없겠죠. 아주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그림 이제 여기서 이제 편의상 연간 지대총액 크기를 3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300조 원의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그 가운데 100조 원은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 이 부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대체하고, 또 지대조세를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이중과세를 피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여 대체하는데 이 100조 원을 이제 사용하고, 나머지 200조 원은 이제 순수 그 세수 증가분이 되죠. 200조 원은 이렇게 이제 공유하고 평등 분배할 걸 제안합니다. 표에 이제 그걸 요약을 했는데요. 항목에서 먼저 치료 지원 항목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또 치매 노인, 전염병 환자 등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20조 원을 해마다 사용할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의 이제 공익 기능을 이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민에게 연간 1인당 1,000만 원을 농민수당으로 이제 지급할 걸,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20조 원을 사용할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해서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해마다 10조 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통일 비용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해마다 10조 원을 적립해서 북핵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이 적립한 이 통일 비용으로 북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구축하고 북한 동포들의 경제생활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적개발 원조 항목에서 세계 극빈국가와 재난, 긴급사태를 당한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마다 10조 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지대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다 합해서 연간 1인당 250만 원씩 130조 원을 사용할 걸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계가 200조 원이 되거든요. 그 표 밑에 내리시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지대조세제를 갑자기 최고 수준으로 급격하게 실행하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10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그 기간 동안 지대세 세율을 첫 해인 제1년차부터 한 해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서 마지막 해인 제10년 차에 100%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대조세제는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게 이 첨부한 게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대 공유 및 평등 분배에서 이제 지대 조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사용 방안인데요. 20조 원을 이제 아까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매인, 조현병 등 그 치료 지원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조 원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지원. 이게 좀 여러분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은 여러 그 중요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갖는 가치가 연간 약 28조 원에 달해요. 연간 28조 원. 그러니까 해마다 20조 원을 이렇게 농민을 위해 쓰는 게 이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한 가치를 갖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농민에게 지대조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200조 원 가운데 20조 원을 해마다 농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농가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돼요. 그래서 해마다 20조 원을 농민 200만 명에게 균등분배하면 1인당 연간 1,00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농민 2인 가족이면 2천만 원, 3인이면 3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농촌 공동화, 농촌이 지금 비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과밀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청년들과 많은 그 사람들을 농촌으로 귀촌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 원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문제도 지금 이제 시간 때문에 잘 설명을 좀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0조 원씩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을 하면 이 민간 그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월세 이 폭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확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 세입자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그 수요가 줄게 됩니다. 수요가 줄게 되면 당연히 그 민간 그 임대주택 시장의 그 가격도 그러니까 임대료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한국이 지금 왜 이제 이 주택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냐면은 이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대폭 확충하는데 지금 해마다 10조 원씩 투입하면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문제를 완전히 전월세 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 원은 이제 통일 비용에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0조 원은 공적개발 원조 이렇게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세계의 기아와 빈곤 문제는 인류의 양심을 괴롭히는 문제로서 인류의 수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ODA 공적개발 원조를 위한 지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프리 sak스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빈곤의 종말에서 공적 개발 원조는 급빈 국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 함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강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세수 증가분 20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해마다 공적 개발 원조의 무상 원조 그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최소 10%인 1조 원을 지진과 같은 재난, 긴급사태를 당한 국가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급빈 지역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 긴급사태를 당한 국가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매년 10조 원씩 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부담하면 전 세계 급빈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한국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넓은 영토, 많은 인구, 높은 경제를 강한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계 급빈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대를 완수해서 공적개발 원조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 정책 제안에 인도주의 인류애를 가진 국민들은 적극 찬성할 겁니다. 이 매년 10조 원씩 이 공적개발 원조 비용에 한국이 부담한 다음에 한국이 선진국과 급빈국에 각각이 하나씩 이 정의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이 생깁니다. 첫째, 한국은 선진국을 향해서 이 급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곧 한국이 아무리 급빈국에 대해 공적개발 원조를 많이 하더라도 그 돈이 부채 원금과 이자의 명목으로 급빈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가 극빈국의 빈곤퇴치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를 따지면서 한국은 유엔 회의 자리에서 선진국을 향해 극빈국에 대한 과감한 부채 탕감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국 또한 극빈국을 향해서는 토지개혁을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극빈국을 향해 공적개발 원조의 재원이 바로 지대라는 걸 밝히면서 한국이 지대를 완수하는 제2의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경제성장, 군대정의를 모두 이룬 것처럼 극빈국 당신들도 토지개혁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한국이 지대를 재원으로 해서 공적개발 원조에 매년 10조 원씩 부담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을 향해서는 부채 탕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극빈국을 향해서는 토지개혁을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 즉 부채 탕감과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 극빈국의 빈곤은 완전히 퇴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30조 원을 지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제 자산심사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을 기초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죠. 쉽게 표현하면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가운데 지대 기본소득이란 지대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지대조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200조 가운데 130조 원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합하면 5,300만 명의 최대수 지금 이들에게 지대 기본소득으로 평등 분배하면 1인당 지대 기본소득이 연간 240만 원, 월 20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족당 지대 기본소득은 연간 960만 원, 매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건 이제 제가 지대만 이걸 했는데 만약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거나 데이터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면은 매월 1인당 50만 원씩 정도 이제 그 기본소득 지급 이제 가능해집니다. 4인 가정으로 하면은 매달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실행한 해외 지역들에서 검증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토지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는 것만큼 정의롭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지대를 환수해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이 제안에 대부분의 국민이 적극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대 기본소득으로 매월 20만 원씩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현재 받고 있는 각종 급여 외에 추가로 매월 2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노인들도 현재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외에 추가로 매월 2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생계 압박에 시달리는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은 이 지대 기본소득으로 한숨 돌리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자살 사건 같은 가슴 아픈 일들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너무 가난해서 교통비, 통신비, 식사비도 없어서 아예 그 외부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이 지대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사용해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대 기본소득은 분배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대 기본소득은 또한 낙태를 방지하고 출산을 유도해서 현재 국가가 중대에서 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시간 제한 때문에 너무 빨리 말을 했는데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30분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박창수 박사님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래는 말 천천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시간 내에 맞춰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내용이 사실은 바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연세대학교 학부 1학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올려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성기찬 목사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네, 여기 보니까 정당 가운데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신 정당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느 정당인지요?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교당 가운데 강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를 하신 곳이 있는지요? 있다면 소속 교당과 모임, 초청한 곳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질문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창수 박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0회, 1000회 정도 뭐 지난 세월 한 30년 동안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은 국제 장로교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라브리, 스위스 라브리 설립자죠. 셰퍼에게 영향을 받은 영국 목회자들, 영국의 거주한 한인 목회자들, 한국 거주 목회자들 한 작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그래서 교단은 뭐 가리지 않고 다 강의를 했었고 정당도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뭐 민주당 쪽 라인에도 뭐 했었고 또 이게 지금 국민의힘 한나라당 쪽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 부분 헨리 조지 사상 희년을 이렇게 적용한 대안 중에 하나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그 보좌관이 와서 이제 제가 이걸 1시간 정도 브리핑 해주고 나중에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당대표가 됐을 때 한나라당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토론자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밀어붙여가지고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 특별법으로 통과가 되고 실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보수 진보 뭐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헨리 조지 이걸 또 이렇게 적극 표방하고 있는 주요한 이제 대선 주자는 3명입니다. 이재명, 추미애, 김동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제 그 출사표에서 헨리 조지 이 친시장 토지공개념인데 요걸 이제 그 안에 넣으면서 근데 다만 그걸 강력 주장하지는 않고 이걸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으로 했고요. 추미애 씨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자기 제1순위 개혁과제로 지대개혁을 명시하고 근데 이제 추미애 씨는 이제 불교도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이제 헨리 조지의 책을 스스로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포럼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위한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적극 참여를 했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자기 대선 출사표에 제1 그 개혁과제로 지대개혁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쓸만한 정치인이 별로 안 보여서 하나님께서 추미애 같은 불교도를 쓰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종교와 관계없이 추미애 후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직하거든요.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이게 딱 꽂혔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 신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당시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이 추미애 씨 그 발언 중에 물론 조금 미숙한 표현도 있었어요. 중국 토지 국유화 뭐 이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헨리 조지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수 언론이 공격하면서 사회주의 토지 국유화로 이제 헨리 조지와 추미애 씨를 막 비난하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잘못된 비판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씨는 이제 이게 신념화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근데 이제 그 이재명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 TF팀 거기에 이제 이 희년 헨리 조지 여기 깊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놓는 정책들 가운데 상당히 이제 좀 그 좋은 부동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씨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좀 답변이 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 교단, 정당 뭐 가리지 않고 다 전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학생, 우리 허지원 학생이 좀 뭐 정확히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질문해 보니까 이제 사실 강의 시간에도 그런 내용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예를 보면 굉장히
어떤 정복하고 또 진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적지 않은 거부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보면 지대 조세제 또 혹은 지대를 기본으로 하는 지대를 통한 기본소 이런 것들을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처럼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던 그런 걸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체제를 나누는 그 기준 중에 그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제 주요 생산수단이 토지와 자본이죠.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유화했죠. 그 결과 이제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하고 생산력 침체되면서 가난밖에 나눠 가질 것이 없는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역시 구분하지 않고 다 사유했죠. 개인 소유. 그 결과 이제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지옥과 같은 그 헬조선이란 말이 나올 만큼 그런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사회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올바른 그 체제는 희년 체제인데 이것은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자본은 노동생산물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생산물의 일은 그러니까 자본을 비롯한 노동생산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이게 사실 존 로크가 사유재산권의 철학적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자본을 구분을 해가지고 토지는 그 가운데 지배는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고 자본은 이 노동 생산물은 그 생산자에게 모두 귀속되도록 하는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헨리 조지의 이 체제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가 이제 진보와 빈곤에서 얘기했던 것은 지대로 환수하고 그 대신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은 없애버리자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제3의 체제, 희년 체제, 헨리 조지의 이 체제는 그래서 이 체제가 남북 그 통일의 대안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 성장과 분배 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경제 체제 그 정책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분배 그 형평성, 이퀄리티죠, 이퀄리티. 분배의 형평성. 두 번째 생산의 효율성, 이피션시입니다, 이피션시. 세 번째가 이제 그 생태 환경 친화성 해서 이제 에콜로지컬 프렌들리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 그러니까 분배의 형평성, 생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생태 환경 친화성 이 세 가지 기준에 헨리 조지의 이 말한 이 체제가 다 부합을 해요. 상당 정도 그걸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통일의 대안 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 이 길로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세계 인류가 뭐 사회주의 그 실패하면서 그리고 자본주의는 극도로 극악해지면서 또 그리고 이 기후 문제 포함해서 생태 환경 엉망이 되면서 막다른 골목이 좀 다다랐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헨리 조지가 말한 이 대안 체제입니다. 이게 시간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더 많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시간적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학기 연세대학교 기독교 현대사회 수업 조교로 돕고 계신 우리 박건환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으로 석사과정이 있는데요. 지대료를 환수하는 경우 지대를 제외한 다른 불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많은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땅값이 떨어질 경우 320조라는 지대료 자체가 급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대를 이렇게 환수하면 그 환수하는 만큼 그의 반비례해서 집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대를 100% 환수하게 되면 지주가 가져가는 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집가는 0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시스템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보상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헨리 조지는 그 진보와 등본에서 지주의 보상 요구를 유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를 지주가 가져간 걸 토해내라고 하지 않겠다. 앞으로 지주가 지대를 가져가는 것만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이 아마 토지 사유제를 우리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이게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게 많이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데 예, 그 뭐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조금 더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그 앞부분의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 지대를 환수할 때 그 지대를 제외한 다른 불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기 이제 아까 그 불로소득의 악성도를 가려서 최악성의 불로소득부터 그 순차적으로 그 이렇게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미 기존에 이제 지금 한 해 동안 세수로 한 500조가 걷고 있죠, 지금.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세수 증가분 2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500조 부분은 현재 징수하는 시스템대로 그대로 징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마지막 정리하면은 가장 나쁜 불로소득인 지대부터 환수를 하고 이걸로 다 충족이 안 됩니다. 700조 가운데 200조만 걷는 거니까요. 나머지 500조는 그 다음 악성 순위에 그 불로소득 순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징수해가고 그 불로소득으로 다 충당이 안 될 때 최후의 최소로 노력소득에 과세하는 이 방식인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히 몇 가지 알림사항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소그룹으로 어떤 회의실에서 토론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종합토론을 갖는 시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알림사항은요. 희연 아카데미 2강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줌으로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희년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알림사항입니다. 이번에 이제 희년 아카데미 강연과 또 여기에 대한 그 소감문을 작성한 보고서들을 선별을 해서 마지막 강연이 끝나면 공동저서로 이것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판하고 난 그 교재를 다음 학기부터는 희년 아카데미에 자세한 이제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알림사항입니다. 이번 희년 아카데미를 위해서 강사비를 비롯한 전체 후원해주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행복한 동물병원 김광식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기도와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